밧줄이란 본래, 야자 껍질, 대마 등의 식물성 섬유들을 여러 가닥으로 엮고 꼬아서 만든 줄을 말하는데요. 휴지 역시 펄프와 같은 식물성 섬유들을 겹치고 얽어 만들기 때문에 튼튼하게 잘만 꼬아준다면 밧줄만큼 강력한 휴지 동아줄이 탄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휴지 동아줄로 차를 끌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걸로 또 차를 어떻게 끌어? 이들처럼 휴지 동아줄의 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여기서 선생님 찬스 한번 쓰고 가야겠어요. 자동차가 정지한 정치 마찰력보다 더 큰 힘을 주면 됩니다. 휴지로 차를 끌려고 한다면 휴지를 여러 겹으로 꼬아서 마찰력을 더 증가시킨 다음에 차를 끌게 되면 끊어지지 않고 차를 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멈춰있는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선 자동차의 정지 마찰력보다 큰 힘이 동아줄에 작용해야 하는데 휴지와 휴지가 꼬여 서로 맞닿은 부분에 마찰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휴지 동아줄에 가해지는 큰 힘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자, 이해됐으면 행동으로 옮길 차례. 먼저 새끼줄 두 가닥을 엮은 얇은 동아줄부터 출발해. 아니 이걸로 어떻게 차를 끌어요? 내 치실도 치실보다 이게 더 얇을 것 같아요. 총 8개의 새끼줄이 합쳐진 동아줄로 도전! 하나, 둘, 셋. 이게 온 힘을 다해 만든 휴지 동아줄 하나가 이렇게 뜯겨져 나가고 말았네요. 내 마음도 찢어진다. 요 정도는 돼야 차를 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도전! 새끼줄 16개가 합쳐져 훨씬 두꺼워진 이 휴지 동아줄의 힘은 과연 하나, 둘, 셋. 오! 버틴다! 버틴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데? 하지만 마지막 줄이 있지. 거기 희망을 걸겠어. 이 줄. 새끼줄로 치면 32줄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차를 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톡톡 씨의 강한 의지가 담긴 마지막 동아줄은 과연 나 눈물 나. 드디어 끌립니다. 32개의 새끼줄을 합친 휴지 동아줄로 약 2톤에 달하는 승합차 끌기. 성공이에요. 어라? 그냥 끌기만 한 게 아니었네요. 이거 인력 거야 뭐야? 여튼 대단합니다. 유레카! 건치 미남의 첫 번째 관리 비법, 건치 주스를 마셔라. 이곳에 건치 주스를 만들 수 있는 이 재료가 숨어져 있습니다. 냉장고 속엔 과연 무엇이? 아니 이건 고구마? 건치 주스를 만들 수 있는 재료, 생고구마. 고구마를 생으로요? 고구마를 익히면 비타민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으로 넣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에 바나나와 우유까지 함께 넣어주는데 이게 답니까? 맞다. 중요한 거 하나 빠졌네요. 아니 뭐길래 그래요? 요게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가루? 이게 바로 멸치가루입니다. 이 치아 건강에 멸치가 좋아서 항상 먹을 때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넣습니다. 치아와 뼈를 건강하게 하는 칼슘 보충 완료. 자, 완성됐습니다. 정말 이 건치 주스가 치아 건강에 좋은 게 맞을까? 바나나라든지 또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든 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섭취를 하게 되면 씹는 동안 치아에 붙은 이 플라그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청결하게 할 수가 있고요. 산에 의해서 치아가 부식된다거나 하는 것을 방지를 해줄 수가 있고요. 건치 미남의 두 번째 관리 비법은 구강체조. 갑자기 요상한 소리를 내더니 알 수 없는 표정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입에 침이 많이 고이게 하는 구강 체조예요. 천연 칫솔로 불리는 혀로 입안 곳곳을 닦아라. 입속 전체를 자극. 세균을 씻어내주는 침 분비를 늘리기 위해 침샘 지압. 진짜 비결이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네, 따라오세요. 건치미남의 세 번째 관리 비법은 칫솔질. 과연 어떤 방법일까 따라가 봤는데 아, 이건 아니고요. 네, 제 비결 중에 하나가 요 칫솔입니다. 네, 요 칫솔. 아니 이건 좀 유아용 아니에요? 이건 왜? 칫솔모가 좀 작으면은 이 안쪽에 이 어금니 닦기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닦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치아 관리하세요. 다양한 꿀팁 감사합니다. 유레카. 자,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지진이 왔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와 같이 지금 이렇게 같이 막 방송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국민재난 안전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가면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소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이 대피소들을 미리 알아놓는 게 좀 중요해요. 만약에 지진이 날 것 같다, 무섭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얼른 대피소를 좀 이동하면 좋고, 행정안전부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요령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고라는 게 미리 대비를 해놓으면 최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미리 축지해놓고 딱 조금만 흔들려도 대피해서 있고, 혹시 대피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요령들만 좀 익숙하게 좀 익혀놓는다면 조금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수현 씨랑 다른 방송에서 지진 체험하는 거 해봤었잖아요. 과학관에서. 그런 식으로 미리 지진에 대해 체험해보는 것도 너무 두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 또 지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그 생존 배낭을 챙기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맞아. 왜냐하면 갑자기 지진이 나서 대피를 갔다.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면 생존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 갇히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물, 뭐 라디오, 건전지 이런 걸 챙기는 생존 배낭 키트를 싸는 방법들이 인터넷에 잘 안내가 돼 있거든요. 요즘 이걸 그냥 다 만들어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위를 대비해서 집에 하나씩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상청에서는 그 2015년부터 지진 조기 경보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의 경우에는 지진 관측소에서 처음 도달하는 피파라고 하는 지진파를 관측을 하면 그걸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지진을 분석해서 큰 진동인 S파가 도달하기 전에 지진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점점 더 그 분석하는 시간을 단축을 시켜서 올해에는 7초에서 25초 정도로 그 짧은 시간 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고 피파가 도착하게 되면 7에서 25초 이내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보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왔다라는 사실을 미리 좀 알고 우리가 그런 시간이 있다면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미리 알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가방을 챙긴다든지 가방이라도 챙겨서 어디 안전한 곳으로 빨리 뛰어갈 수 있도록. 유레카. 하루의 임무를 무사히 마친 열차가 차고지에 들어섭니다. 이곳은 수도권 철도 차량 정비단이 위치해 있는 KTX 고양 기지인데요. 고속철도의 정비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들어온 차량은 본격적인 점검 작업에 들어갑니다. 특히 중정비의 경우 열차의 종합 검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차량을 분리한 후 KTX를 구성하는 각 세부 부품들을 해체하고 특수 정밀 기기를 이용해 주요 장치들을 테스트하는 과정. 검수 항목이 무려 300개가 넘습니다. 기지 한쪽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부품들.
철도의 바퀴에 해당하는 차륜입니다. KTX의 차륜은 원형 직경이 920mm로 일반 철도의 것보다 두께가 두껍고 직경이 더 큰데요. 시속 300km까지 속도를 올려 주행하는 KTX의 경우 차륜의 마모와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차륜의 형태가 마모로 인해 타원형으로 변형되지 않았는지 수시로 정밀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마모가 심해 한계 직경에 도달한 경우 차축과 함께 차륜 교체가 필수적이죠. 첨단 장비와 전문가의 숙련된 기술력이 요구되는 철도 관리 시스템.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지만 철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우리의 고속철도가 화려한 스펙을 자랑할 수 있는 데에는 이렇게 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땀과 독자 기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유레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인공향료를 접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향을 내뿜는 향수와 다양한 목욕용품, 차량과 사무실에 놓인 디퓨저, 새콤달콤한 과일 주스와 아이스크림에도 인공향료가 첨가돼 있죠. 이렇듯 향료는 크게 식품에 주로 들어가는 식향과 생활용품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뉘며 천연물이 아닌 합성 향료의 원료는 다름 아닌 석유라는 사실. 물론 화학적 가공을 거쳐 만들어지지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공 착향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공 착향료는 천연 착향료랑은 달리 이런 과일이나 어떤 채소에서 추출해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알코올, 가장 원초적인 석유에서 알코올을 추출하고 알코올에서 이제 에테르계, 에스테르계, 아니면 테르펜계 이런 계열로 분자구조로 추출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향을 추출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 빨갛잖아요. 네. 딸기 맛이 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색깔만 빨갈 뿐이에요. 그러면 딸기 맛이 나지 않는 이 재료들로 네. 어떻게 하면 어떤 비율로 섞으면 딸기 맛이 나게 하죠? 화학적 성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만들면은 이제 합쳐놓으면은 단순히 합쳐진 맛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성분이 탄생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딸기 맛으로 탄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재료를 모아가지고 딸기 맛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화학적 성분을, 화학적 구조를 이용하는 거예요. 유레카! 자, 그러면 예전부터 연금술, 이제 어떤 물질을 금으로 만들고자 했을까요? 사실 뭐 철, 모래, 수은, 납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금을 네.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되게 엉뚱한 소재를 가지고 실험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엉뚱한 소재로요. 네. 실험의 주인공은 네. 17세기 연금술사인 해닝 브란트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소변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오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유는 이상한데요. 일단 소변이 황금색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사람 좀 특이한데요. 그다음에 누구나 이제 소변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실험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번의 실험 끝에 1669년에 네. 드디어 금을 만든 것은 아니고 예. 자신의 소변에서 가연성이 있고 부드럽게 빛나는 녹색 물질을 추출해내게 됩니다. 빛을 내는 물질이요? 그게 네. 뭔가요? 당연히 금은 아니고 네. 이 물질은 후에 로버트 보일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독립적인 어떤 원소임이 발견이 되고요. 이게 빛을 나르는 물질이라고 해서 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인이요? 네. 인은 이제 지금은 뭐 비료라든가 네. 뭐 성냥, 치아, 그 세제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물질이죠. 와, 정말 이렇게 연금술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기도 했네요. 사실 연금술이 목적 달성은 못했지만 네.
과학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과학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뭐 알코올, 암모니아, 황산, 질산 같은 이런 물질들을 그 금을 만들려는 과정에서 또 찾아내요. 아, 굉장히 익숙한 물질들인데 연금술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군요. 네. 그리고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는 아주 재료의 정확한 용량을 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울을 발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금속들을 섞어야 하기 때문에 금속을 녹이는 도구인이 뭐 도간이라고 하죠. 네. 그런 도가니요. 장비도 만들게 되고, 그런 다음에 플라스크, 중류기 등 지금도 실험실에서 쓰고 있는 각종 실험 기구들이 연금술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야, 그럼 연금술이 어떻게 보면 화학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는 사실 공인된 네. 그런 사실이죠. 유레카! 인공 눈물은 성분이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지만 일반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용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치료의 목적으로도 쓰입니다. 인체의 눈물은 약알칼리성의 액체로서 98%가량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밖에도 소량의 단백질, 염화나트륨, 지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짭짤한 맛을 느낄 수 있죠. 인공 눈물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만 수백 가지에 달하지만 대표적 성분에 따라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제1세대 인공 눈물로 불리는 카복시 메틸셀룰로스는 물에 녹으면 끈적끈적한 액체가 되는 섬유소의 일종으로 곰팡이 방지와 세척 효과가 있어 의약품, 화장품, 식품 공업용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데요. 눈에 넣으면 눈물의 증발을 감소시키고 수분을 끌어들여 눈물층을 두텁게 하는 작용을 한답니다. 인공 눈물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눈물 점액층의 주성분이자 친수성 물질로서 자체 무게의 1000배에 달하는 물을 함유할 수 있고요. 더불어 점도가 높아 안구 표면을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작용을 하죠. 그리고 차세대 인공 눈물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는 트레할로스 성분은 뜨거운 사막에서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도 물을 가하면 금세 살아나는 부활초와 선인장 등에 다량 존재하는 자연 성분인데요. 식품 첨가물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각막의 상처 치유와 세포 재생을 촉진한다고 하네요. 그럼 만약 인공 눈물이 없다고 이 무식한 사람들처럼 생수를 눈에 막 넣으면 그러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습이다 정말.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일단 우리 인공 눈물은 우리 눈의 삼투압이나 산송도 그리고 다른 전해질 같은 성분을 비슷하게 맞춰놓은 제제이기 때문에 수돗물이나 그 증류수 같은 깨끗이 소독된 물이라고 해도 우리가 일반적인 대장균이나 수돗물에는 가시, 아메바 같은 기생충 같은 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눈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맹물은 눈물로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이제 알았죠? 유레카! 최근에는 이러한 청각 저자극 콘텐츠가 자율 감각 쾌감 반응, 줄임말로 ASMR이라 불리며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뇌를 자극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쾌감 같은 감각적 경험을 뜻하는 ASMR. 최근엔 그 인기를 바탕으로 ASMR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해 공유하는 ASMR 아티스트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ASMR 아티스트 미니유.
한국에서 ASMR 콘텐츠를 초창기부터 제작하기 시작해 벌써 3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녀가 만들어낸 소리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ASMR 업로더들의 영상을 이제 포스팅해 놓은 글을 보고 처음 ASMR이라는 걸 접하게 됐는데 듣다 보니까 정말 너무 좋고 나른나른하고 잠도 오는 것 같고 너무 좋은데 한국어로 제작된 게 거의 없어서 이렇게 좋은 게 왜 한국어로는 제작되지 않고 있을까? 그러면 내가 한번 많이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힐링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그녀의 작업은 단순히 소리를 들려주는 방식을 넘어 사람들이 소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섬세한 소리들을 위해선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ASMR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한 소리를 선명하게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작업실을 설치하고 전문 녹음 장비들을 이용해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네요. 귀가 달려 있어가지고 주로 귀를 이렇게 마사지하는 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 이런 귀개 같은 걸로 귀 청소, 귀 파주는 그런 소리를 낼 때 주로 쓰기도 하고요. 이 2개짜리 마이크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 구분이 굉장히 명확한 마이크라서 이제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이렇게 넘어가는 소리를 만들 때 되게 좋은 마이크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음기인데 마이크 기능이 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원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예요. 여러 가지 대상을 섬세하게 만지고 두드리고 긁는 방식 등을 통해 소리를 만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극적이지 않은 섬세함이라고 합니다. 유레카! 정말 이렇게 동물들마다 다양한 사랑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복잡한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실험으로 아마 해답 중 하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모하메드 카비주 교수의 연구인데 평생 한 짝꿍과만 지내고 새끼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프레리 들쥐라는 쥐가 있습니다. 일편단심쥐예요. 네네. 그리고 돌아서면 바로 다른 암컷을 찾는 산악들쥐라는 쥐도 있어요. 바람둥이 쥐. 그러니까 네. 완전 상극이네요. 네, 완전 다르죠. 근데 유전자 99% 일치를 합니다. 그래요? 그럼 뭐가 다른 것일까 봤더니 이 프레리 들쥐의 경우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바람둥이 쥐인 산악들쥐에게 프레리 들쥐의 유전자를 그 부분의 유전자를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람둥이 쥐가 바로 착한 남편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호르몬을 넣어줬더니 바람둥이가 돌변한 거군요. 그렇죠. 신기하네요. 이 연구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도요? 네네.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에 따르면 실제 바로 바소프레신과 관련한 이 돌연변이가 생기면 정상인에 비해서 결혼을 못할 확률이 2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제 바소프레신이 제대로 분배가 안 돼서 정상적으로 이제 안정된 짝을 못 갖는 거죠. 그리고 정신질환이나 자폐증, 정신분열 뭐 이런 류의 그런 치료 활용 연구에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즉 바소프레신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일편단심 호르몬인 거예요. 많이 분비되면 분비될수록 한 짝만 안정되게 유지하려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네, 이런 동물의 사랑에 관한 연구로 사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군요. 유레카! 반면 한여름 햇볕이 내리쬐는 날에는 마당과 뒤뜰 사이의 기온 차이로
국부적인 대류 현상이 발생한다. 대류 현상이란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지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을 말하는데, 즉 산바람이 마당 쪽으로 불어내려오면 대청을 통하게 된다. 대청의 앞쪽은 개방돼 있고 뒤편은 벽과 창을 만들어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도록 한다. 그래서 한여름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대청은 바람으로 인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청에 밑이 뚫려 있어 마당과 뒤란의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된다. 한옥 자체는 외부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실내의 그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땅에 적응하면서 만들어진 완결성 높은 건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